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7일, 시험은 이제 5일날 봤죠. 예, 4월 5일날 봤던, 우리 국가직 9급 경제학 원론, 통계직 경제학개론, 네, 해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느라고 예, 고생 많으셨는데, 결과가 좀 이렇게 뭐 좋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결과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이 해설 강의를 보게 되실 분들이라면은 뭐 올해 벌써 답이야 이미 다 발표가 되었으니까 답이 궁금해서 보신다기보다도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되니까는 이제 올해 국가직 7급에서는 국가직 9급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요 해설 강의를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은 잘 냈다. 어떻게 잘 냈냐면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네, 이렇게 뭐 약간 평이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경제학은 중간이 없죠. 네, 중간이 없습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냥 기출 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하지만 공부가 좀 돼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토픽들이 어디서 연유가 되었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 그러면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난이도라기보다도 이게 국급에서 나와? 그런 문제가 우리 나형을 기준으로 14번에 만기 수익률, 연구체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분들이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조금은 느낌상 100만 원분에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연구체의 만기 수익률이 10%, 여기 이쪽이 나오는 게 도출이 됐을 텐데,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아니면은 국가직 7급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9급이니까는 조금 평이하게 그 연구체로 들어갔지. 만약 이게 이표체나 아니면은 할인체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숫자들을 편안하게 주어졌다. 그 다음 몇몇 문제들은 최근에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9급의 트렌드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일관되게 그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기조냐? 암기 위주로, 공식 위주로 푼 학생들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차이점을 두자.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정신없이 내가 숫자만 보고 달려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조금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지,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려 보게 된다면은 계산이 전혀 필요 없이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만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조세부담이 귀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들어가 있는 이윤극대화, MR = MC, 1개 조건, 2개 조건, 이쪽 부분을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주는 문제입니다.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로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 그렇죠. 이렇게 X제와 그 다음에 Y제를, 그러니까 비용 함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X제와 Y제를 이렇게 별도의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C가 이제 함께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생산 비용이 더 적게 든다. 그냥 뭐 첫 문제부터 수험생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따로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을 할 때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인 거죠. 그 다음 뭐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면은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이 상승하면 규모의 불경제.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은 모든 생산 요소를 T배만큼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의 증가분이 생산량의 증가분이 T배보다 큰 경우 우린 걸 갖다가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라 그러고,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 성립이 될 때 모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불변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번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국 내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이 생산된, 네 번째 최종 재화의, 다섯 번째 시장 가치의 총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생산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그렇죠. 도메스틱 영토를 기준으로 들어가고, 이때 영토는 우리가 뭐 헌법상 영토가 아니라 경제적 영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생산 활동을 포함합니다. 포인트는 국내 생산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유량 변수이다. 2024년도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계속 유량 변수가 3번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 생산 활동, 그렇죠. 내셔널, 국민이 기준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간 생산물 아니죠.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다. 자,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도 굉장히 편안하게 수험생들을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 때,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붙일 때 다세 개념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정확하게는 가격이 1% 변화되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세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P닷, 그 다음에 이쪽은 Q닷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입니다. 가격 변화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요량이 20% 증가했다. 요 Q 다시 플러스 2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기 P 닷 곱하기 2가 Q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P 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곱하기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P 닷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원래 가격이 120이라면은 최초의 P0의 가격이 12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가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냐면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10% 하락이니까는 1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뭐 그냥 가볍게 이쪽이 뭐 10%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1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빼게 되면은 108
편안하게 이쪽 자체 뭐 0.9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응용력이 있다 그럼 120에 10% 이렇게 들어가서 108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국채 매도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문제가 나왔죠. 국채 매도이다. 그러면은 요런 국채 매도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요런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뭐가 되냐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공개시장에 가서 공개시장이라는 것은 국채와 공채 등이 국채, 공채, 국공채가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국채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렇게 판 대가 그냥 팔 수는 없는 거죠. 국채를 매도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창고로부터 흘러나오는 통화, 우리는 이걸 본원통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본원통화가 감소를 하게 된다. 본원통화가 감소를 하게 되면 통화 공급량은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인데 통화 승수가 불변이다 하더라도 본원 통화가 줄어들면 통화 승수에 비례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P분의 MS 그 다음에 이렇게 P분의 MD 실질 화폐 공급 곡선,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P는 불변일 때 명목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 통화 공급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로에서 이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시장은 화폐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도 굉장히 시간만 뭐 충분하다 그러면은 요번 이제 우리 경제학 개론 같은 경우는 국가직 9급에서는 이제 통계식밖에 없는데 이제 시험 본 학생들 보니까 조금 안타깝게도 통계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통계학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 요런 데 많이 신경 쓰느라고 계산하느라고 경제학 개론에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학생들도 몇몇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똑같은 한 문제니까는 시험장에 가서 너무 모르는 거는 집착하지 말고 조금 넘어가는 그런 스킬이 경험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아쉬운 게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시간만 주어진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 수 있는데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갑과 을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를 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갑이 전략 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5와 0 중에서 5가 더 크죠. 전략 1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8과 1을 8이 더 크죠. 그래서 을은 갑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와 무관하게 을은 항상 전략 1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1이 을의 우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식으로 들어가서 을이 전략 1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갑은 전략 1과 전략 2 중에서 10과 6 중에서 이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을은 똑같이 을이 전략 2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10과 15 중에서 이쪽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갑은 을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전략 1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의 우월 전략은 전략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도 우월 전략이 있고 갑도 우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 1과 전략 1이 우월 전략 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찾아보게 되면 1, 2, 3이 모두 우월 전략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4번을 보게 되면 먼저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략 1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은 6과 10 중에서 10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전략 2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은 12와 15 중에서 이렇게 15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을이 전략 2를 선택하면 갑은 전략 1, 을이 전략 2를 선택하면 갑은 전략 2. 상대방이 취하는 전략에 따라 가지고 갑의 보수를 극대화시키는 최적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시키는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두 명의 경제 주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 뭐 편안하고 그다음 6번 가볼까요? 6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ISLM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학습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론을 바탕으로 들어간다면 기출문제 풀이,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뭐 조금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ISLM 모형 및 ADAS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재정정책의 효과예요. 정부 지출 확대가 델타 G입니다. G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총생산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위쪽에서 이렇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 IS 곡선이 있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인 LM 곡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R0 그 다음에 이쪽에 Y0가 있는 거죠. 그냥 RY, ISLM이라 그러면은 요 Y0가 국민소득이 되겠지만 지금은 밑에 ADAS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으로부터 총수요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D0의 의미가 바로 총수요 AD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긋고 우리가 ADAS 모형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수직의 LAS를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AD0, 그 다음에 SAS 단기 총공급 곡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이제로에서 최초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장기 균형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Y0 equal Y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 G 곱하기 승수만큼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IS 곡선이 델타 G 곱하기 승수만큼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향하는 LM 곡선에 제약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구축 효과를 제한 크기만큼 총 수요가 이렇게 AD0에서 AD1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요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이 AD1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단기 균형은 SAS 곡선과 AD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되니 요 이 두 지점이 단기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R 상승하고 총수요 증가하고 총수요 증가한 결과 국민소득도 증가를 하게 되고 물가 P도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고 물가 상승을 하고 총생산 증가를 하게 된다. 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7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게 뭐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마냥 이제 편안하게 자습실이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던 공간에서 편안하게 풀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 뭐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쫓기고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니까는 뭔가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느 폐쇄 경제의 기본 정보가 주어졌다고 할 때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 시장이니까 IS 곡선이 도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화폐 시장이니까 LM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국민소득 항등시국을 이용해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C는 지금 뭐가 되냐면 50 플러스 0.5Y 그 다음에 T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쪽에 5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를 보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R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G를 보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5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넓은 데다가 이렇게 쓸걸. 너무 옆에다가 하얀 데다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 다 모아주는 거죠. 여기 Y 있고 0.5Y가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0.5Y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쪽은 50이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마이너스 50 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5가 있고, 그 다음에 50이 있고 50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셋 더하게 되면 150이고 25 빼게 되면 플러스 102 플러스 125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R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5 2분의 1로 들어가게 되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1을 곱해주면 Y는 250 마이너스 10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바로 뭐죠? IS 곡선입니다. R과 Y의 관계가 음의 관계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로 들어간다?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데 여기 스몰로 주어진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실질 화폐 공급, 실질 화폐 수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퀄로 놓으면 되는 거니까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왼쪽에 Y-10R 그 다음에 이렇게 100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쪽을 정리를 하면 Y는 10R 플러스 100으로 들어가게 되는 Y와 R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LM 곡선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을 IS 곡선과 LM 곡선을 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오게 되면 20R이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이쪽이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7.5 여기 이 제로 지점에서 R0가 7.5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다 어디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7.5를 대입을 해도 되고, 이쪽에다가 7.5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75 더하기 100은 이쪽에 Y 국민소득은 175 그다음에 여기도 250 마이너스 75는 175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번 문제가 요 8번 문제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컵더글라스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효용 함수를 조금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 보자마자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계 대체율이. 그래서 MRSXY가 이쪽이 딱 보면은 X분의 Y고 이쪽이 2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딱 눈치를 보고 아 여기가 1이구나. 요걸 떠올리시게 된다 그러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subject to m equal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 개인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max utility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느낌상 얘가 바로 전형적인 컵 더글라스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효용 함수구나. 요거를 딱 보게 되면 u는 x의 알파 제곱 플러스 곱하기 y의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RS XY는 볼 것도 없이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들어가고 이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은 x제와 y제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인 이렇게 상대 가격이 일치하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얘를 갖다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예산 제약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컵 더글라스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효용 함수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xj 수요 함수는 기여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px분의 m 그 다음에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곱하기 py분의 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 알파 1, 2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이 베타는 1이 되는 거고 알파는 2 이렇게 알파는 2 그 다음에 이쪽에 베타가 1이 되고 똑같이 알파가 베타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죄송합니다. 좀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이제 1이 되고 그럼 다 끝났죠. 지금 px는 얼마라 그랬냐면은 전자책이 x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자책 얘가 바로 200원이고 그래서 px는 200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지금 현재 9,0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300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9,000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캔슬이 되고 캔슬되고 캔슬돼서 3분의 9로 들어가 가지고 30이 되고 여기도 캔슬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2 그 다음에 3이죠. 3 그 다음에 3 9로 들어가고 캔슬돼 가지고 이렇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하나하나씩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를 보자마자 얘가 컵 더글라스구나 이렇게 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x제와 y제의 최적 소비량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죠. 분명히 여기서 MRSX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왜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이 이렇게 되는 X제와 Y제 모두 굿즈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게 되죠. X제 소비 증가할 때 Y제 소비 감소를 하게 되니까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MRX 한계 대체율은 x분의 2y로 들어가고 그 다음 py분의 px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들어가서 300분의 200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둘을 이퀄로 놓고 그 다음에 예산선 이쪽에다가 900, 9000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2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0 이렇게 대입을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가장 기본적인 컵 더글라스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효용 함수 이것만 알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같은 문제는 뭐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많이 했죠. 실업의 종류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경. 그리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계절적 실업을 경기적 실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그렇죠. 완전 고용 상태 뭐죠?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업률. 요게 바로 완전 고용 상태 자연 실업률이죠.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업률. 요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고 실업이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변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 따라서 자연 실업률을 구성하는 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이다. 따라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자연 실업률을 구성하는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구직 단년자가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 지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망 노동자 효과를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가 되냐면 실망 노동자 효과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이 안에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이쪽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가 되냐면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단념을 하는 겁니다. 경기 호황기에도 구직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는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때 구직 확률이죠. 구직 확률이 하락하여서 실업자들,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단념을 하는 거죠. 구직 활동을 단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거다.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취업자는 그대로 있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 중에서 뭐를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실업률은 1보다 작죠. 그럼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자를 쫓아가게 된다. 그래서 실업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5 플러스 3분의 3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는 5. 그 중에서 3명의 실업자 중에서 구직자 중에서 1명이 구직활동을 단념했다. 그러면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보다 7분의 2는 더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그런데 이건 반대죠. 구직 단념자가 구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시작해서 실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 실망 노동자 효과와 반대로 실업률은 상승을 하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은 해제하느라 그렇지 우리가 실망 노동자 효과는 통계지 9급 올인원 수업을 할 때도 10번 수부원 아주 반복적으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효율성 임금 이론도 마찬가지죠. 효율성 임금 이론에 의하면 시장 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효율 임금의 지급은 실업을 구조적 실업을 구성하는 효율성 임금이 있습니다. 효율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뭐를 초래하게 된다? 비자발적 실업을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공공재 생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지금 하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공재 x제에 대한 수요 함수가 P는 뭐가 되냐면 1.5 마이너스 0.15 Q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6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이 65가 있고 그 다음에 P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 60고 동일한 주민이 이렇게 들어가는 주민이 40명이 아니에요. 지금 파워포인트 하면서 날라갔습니다. 중간에 60명이 있고 그 다음에 40명의 수요 함수는 뭐가 되냐면 P는 2-0.2Q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2Q 이렇게 40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P는 2-0.2Q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공재 수평합을 한다, 수직합을 하게 된다. 수직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명의 소비자들은 모두 동일한 공공재를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얻게 되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한계 편익 MB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P1, P2, P60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1.5 마이너스 0.15 Q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수직합을 해주게 되면 시그마 MB 이렇게 60명은 1.5가 60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0.15도 이렇게 60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90-9Q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2Q의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렇게 40명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또 수직합을 해주게 되면은 시그마 MB 40으로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40 마이너스 0.2 곱하기 40 Q로 들어가죠. 그래서 80 마이너스 8Q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수직합을 해주게 되면은 SMB는 시그마 MB에 해당하는 SMB는 이쪽은 둘을 더해주게 되면 170 마이너스 17Q가 되는 거죠. 사무엘슨 조건에 의해 가죠.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에 대한 한계 비용은 34로 일정하다. 34로 일정하니까 수평 합을 하더라도 똑같이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MC가 이렇게 34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와 가지고 17Q는 136이 되는 거고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최적의 공공재 생산량은 8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7급 준비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그날 저녁에 문제 똑같이 풀었는데, 11번 문제를 많이 틀렸죠. 일부러 11번 문제는 마음 먹고 출제자가 요 트랩에 걸려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어떤 그 진짜 실제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우선 1번 이력 현상의 존재는 이력 현상이 뭐가 되는 거죠? 경기적 실업으로 발생한 실업자가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고 자연 실업률로 전환되는 거. 우린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 경기적 실업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을 하게 되면 실업보험제도와 같은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이 저하되게 된다. 근로유인이 저하되게 되면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할 의사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자연실업률. 그래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지지한다. 정확하게 맞고. 보게 되면 테일러 준칙은 재정정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위한 준거식이다. 그래서 수험생들 보니까 문제 풀 때 테일러 준칙 해놓고 이게 준거식이면 이때 준거식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식, 재량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 그래서 요거를 막 헷갈려 하는데 3번은 명시적으로 맞죠. 화폐 수량 방정식에 의하면 통화 당국이 결정하는 통화 공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다. 화폐 수량상 MV equal PY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이 M 플러스 V equal P 플러스 Y 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 금융제도와 지불 간섭에 의해서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율만을 유발할 뿐이다. 물가 안정 목표제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보게 되면 중앙은행의 최종 목적은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각국의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마이너스 3%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0보다 큰 수준에서 타겟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잡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이거 갖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 안 보이는 거죠. 테일러 준칙은 뭐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갭과 그 다음에 실업률 갭을 활용해 가지고 혹은 GDP 갭이나 인플레이션 갭을 이용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경기 과열로 들어가면 유효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갭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은 재정 정책이 아니라 주어가 뭐가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 통화 당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죠.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게 이제 안 보이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데 실력보다도 뭐 조금 이제 컨디션을 많이 타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들어가면 12번에다가 별표해 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1번 계산하고 그 다음 2번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3번 이렇게 또 계산을 하면 계산하면 뭐 다 맞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미 뭐 시간 흘러가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계산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문장부터 지문부터 한번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최근에 국가적 트렌드가 된다. 이쪽에 이게 이제 조세 부담의 기차, 그 다음에 정액의 종량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깔끔합니다.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효과는 뭐가 되냐면 정부가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 납세자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보다 탄력적인 경제 주체가 보다 비탄력적인 경제 주체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공급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점 탄력성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D 들어가고 곱하기 QD분의 P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에타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델타 P분의 델타 QS 곱하기 QS분의 P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최초가 시장 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탄력성이니까 이쪽은 어차피 지금 균형 지점에서는 P와 Q가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 탄력성에 뒤쪽에 있는 Q분의 P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앞에 있는 델타 P분의 델타 Q 뭐가 되는 거죠? 이 수요 곡선 접선의 기울기 수요 함수 QD를 P로 미분한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0.5가 있는 거죠. 이쪽이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쪽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니 보다 많은 조세 부담을 이쪽 생산자에게 떠넘긴다. 전가를 시키게 된다. 그래서 보다 탄력적인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보다 비탄력적인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입실론 뭐가 되는 거죠? T 곱하기 입실론 플러스 에타분의 이쪽은 죄송합니다. 이쪽이 소비자 부담분이죠. 소비자 부담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부담분은 T 곱하기 입실론 플러스 에타분의 입실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은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도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1, 그 다음에 이쪽도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볼 것도 없이 3분의 2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X제는 국내 생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국내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킬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쪽이 소비자 잉여예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시장에서 교환되는 거래량, 구매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어떻게 된다?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력 있는 가격 하한제예요. 가격 하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얘가 정답이고, 그 다음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 이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별표치라고, 그러니까 올해 뭐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이 4월 5일 날 시험을 본 2025년도
9까지 9급 학생들은 굉장히 배려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9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될 7급 학생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다. 아, 이제 채권 이쪽 좀 공부를 해라. 좀 깊숙이 문제 낼 거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만기 수익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10만 원, 그 다음에 이쪽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분의 10만 원 해가지고 10%. 그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채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표채, 할인채, 연구채가 있죠. 이표채와 할인채와 달리 연구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액면 금액을 상환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연구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통 YTM 이렇게 쓰는 거죠. yield to maturity. 그래서 만기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순소득, 순익, 순이익 요 개념입니다. yield to maturity입니다. 자, 그러면 요 YTM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채권을 보유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와 PB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 주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 이때 말하는 내부 수익률은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투자 이론으로 들어가면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 할인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보유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뒤부터 10만 원, 그 다음에도 매년 10만 원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1 플러스 R로 현재 가치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1 플러스 R에 2년 뒤니까 제곱으로,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R에 이렇게 세제곱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게 된다. 이쪽을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 곱하기 앞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무한등비급수입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0은 앞에다 붙여놓고 1 마이너스 등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R분의 1, 그 다음에 초항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R이 남고 1 플러스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 돼가지고 이쪽이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채권의 시장 가격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얘를 일치시켜 주게 되는 내부 수익률, 우린 이걸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0 곱하기 R분의 1은 100이 되는 거죠. 넘어가고 넘어오게 되면 이쪽은 R은 얼마가 된다? 100분의 10이 돼가지고 이쪽이 1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느낌상 100분의 10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 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올해 뭐 붙으신 분들은 뭐 게임 끝난 거니까는 할 거 없고 다음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관점 이제 연구체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겠어요. 이표체도 나오게 되고 할인체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쿠폰 혹은 만기 액면가 이쪽 대입하게 돼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응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5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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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부분, 요건데, 요게 이제 1인당 생산함수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은 경제학을 이제 안 하신 분이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예, 소문자로 이렇게 루트 스몰 k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제 상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균제 상태는 뭐죠? 저축 sy equal n 플러스 d 곱하기 g 곱하기 k 자본 유지선이 일치되는가? 그래서 sy 저축함수 y는 지금 뭐가 됐냐면 루트 스몰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4% 0.04.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은 0.01. 그 다음 기술 진보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0.00.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자본량이 100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10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100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0.05가 되는 거고 이쪽이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축률 S는 0.5, 즉 50%이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16번. 이제는 조금 국가직 9급에서도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까지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 평형설 I 국내 투자 수익률과 그 다음 IF 플러스 E T분의 델타 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국내 투자 수익률, 이게 바로 해외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목 이자율, 국내 명목 이자율, 요게 바로 I, 이쪽은 10%예요. 그 다음 여기 미국의 금리, 이쪽이 5%입니다.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5%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델타 EE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재 현물 환율이 되는 거고 현물 환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현물 환율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현물 환율이 이렇게 1000이 되었습니다. 이쪽이 1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5%가 되려 그러면 1000에 5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환율은 이쪽이 1050.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들어가서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는 문제. 우선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P0분의 P1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GDP는 당해 년도에 생산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Q1 그 다음에 Q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Q1이니까는 지금 현재 2025년도예요. 그래서 생산량 XJ 생산량 10개 YJ 생산량 100개 얘를 먼저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이쪽에 10개 100개 딱 이렇게 Q1 고정시켜 놓고 이제는 P0 기준연도 가격인 거죠. 10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 그 다음에 4 곱하기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이쪽이 실질 GDP죠. 실질 GDP는 이렇게 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10 곱해주고 그 다음에 5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600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GDP 디플레이터 120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게 되면은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완전 대체 요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대체 요소 관계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를 K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쪽이 L과 K의 평면이니까 L과 K의 평면이니까 그래서 0.5 나눠주게 되면 K는 마이너스 L 플러스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우린 요게 중요합니다. K와 L의 관계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뭐 방향이고 이렇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등량곡선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어느 고용조합에서나 한계 기술 대치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등량곡선 있는데 요때 요 등량곡선 접선의 기울기를 MRTSLK라 부르고 얘가 지금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우리가 MRTSLK는 어떻게 들어간다? MPK분의 MPL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용국소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죠? 노동과 자본의 1원당 한계 생산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W분의 MPL과 R분의 MPK 그렇게 되면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이쪽이 W 그 다음에 이쪽이 R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등비용선의 기울기 R분의 W는 이렇게 1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는 R분의 W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 MRTS LK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본의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더 크죠. 그래서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높은 자본으로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낮은 자본을 대체하게 되면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점에 와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L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낮은 노동을 자본으로 완전히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산함수 Q는 이제 뭐가 되죠? 0.5 K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한계 비용을 구하려면 총 비용부터 알아야 돼요. TC는 WL 플러스 RK로 들어가는데 L은 0이 되니까 앞쪽은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지금 얼마가 됐냐면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은 1 곱하기 K로 들어가는데 TC를 구하려고 그러면 MC를 구하려면 TC를 Q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2분의 1이니까 K는 2Q가 되는 거죠. K는 2Q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 대신에 EQ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TC는 EQ가 돼가지고 이 TC를 Q로 미분이 들어가게 되면 볼 것도 없이 이렇게 MC는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가장 생산함수에서 뭐 자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상급가격 차별이죠. 상급가격 차별로 들어가서 상급가격 차별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MR A equal MR B equal MC로 들어가는데 만약 MC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그렇게 됐을 때는 A와 B의 MR 곡선을 수평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쪽에서는 그냥 MC가 2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합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MR을. 그냥 MC는 무조건 지금 20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MRA equal 20, MRB equal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PA가 100 마이너스 EQA로 들어가게 되니까 MRA는
수직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2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MRA와 뭐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MC가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80이고 넘어가니까 QA는 이렇게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0을 수요 곡선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PA는 60이 나오는 거고,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은 MRB 같은 경우에는 수직절편 똑같고 기울기만 2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MC 20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넘어가면 30이니까 QB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QB에다가 이렇게 15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은 35다. 그래서 60과 35의 차이는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 들어갑니다. 네, 20번 보게 되면 20번 보게 되면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도 아까 그 조세 부담의 귀착처럼 뭐 적자 얼마 발생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되고 평균 비용 감소하고 뭐 제품 생산량이 늘어되고 뭐 이거 다 볼 필요도 없이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끝났죠. 이게 보자마자 딱 해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왜 그렇게 되냐? 지금 보게 되면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얘는 뭐가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한계수를 닦고 이렇게 하고 이 기업의 생산을 쓰고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의 고정적으로 이에 대한 소리인데, 이쪽을 딱 보니까 한계 수입이 이렇게 일정해요. 한계 수입이 일정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볼 것도 없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MR로 들어가는 거예요. MR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AR도 일정하겠죠. 그리고 이쪽이 P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MC가 있고, MR 이퀄 MC로 들어가게 되는 A 지점과 B 지점이 이윤 극대화 일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MC 곡선 이렇게 A 지점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지점은 여기가 된다. 그래서 요 1개 원리와 2개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Q가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 MR은 0이고 그 다음에 10, 10, 10, 1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MC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C를 보게 되면 이쪽은 없고 8, 그 다음에 4, 6, 1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봐봐요.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MR이 다 이렇게 10인데 MR이 이렇게 10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MC가 이쪽에 8, 한 단위 생산할 때 여기가 지금 Q1이 될 때 요 MC가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Q2가 됐을 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Q 세 단위가 됐을 때 이렇게 6이 되는 거고, 이쪽이 6이고 높이가 그 다음 4단위로 들어가면 Q 4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10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가 1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이윤이 극대화 되겠어요? 이쪽이죠. 바로 전 단계 이쪽에서 여기서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Q 이퀄 3 이렇게 우리가 U자 형태의 MC와 그 다음에 수평의 MR 요것만 알고 있다면 그래도 뭔가 좀 깨림직하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TC로 들어가는데 TC는 뭐가 되는 거죠? 고정 비용이 최초에 2가 있는 거죠. 0단위 생산할 때.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쪽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14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을 이렇게 더해서 들어오게 되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해서 들어오고,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20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32죠. 그러면 파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쪽은 0에서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이쪽은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주게 되면 이쪽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0에서 14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30에서 20을 빼주는 거예요.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에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작아지죠. 왜 그러냐면 MR은 10 증가하는데 MC는 12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 40에서 30이 빼주게 되면 플러스 8이다. 그래서 이윤곡대화를 달성하는 지점은 볼 것도 없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야. 이쪽에서 뭐 얘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주고, 4로 나눠주게 되면 하락하다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20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18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13번도 그렇고, 특히 12번도 그렇고, 뭐가 된다? 겉으로 봐서는 계산형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손도 대지 않고 기본 이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출제자가 굉장히 큰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같은 형태로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어요. 국가직 7급과 국가직 9급은 지금 현재 범위를 넓히지 않고 확실히 나올 만한 아주 기본적인 논제들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급은 이제 조금 더 확실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7급은 조금 더 거기가 깊이 들어가는 이런 맥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 혹시 내년에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통계직 9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월 달부터 통계직 9급 올인원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조금은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는 좀 잘 몰라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7급과 똑같겠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통계직 9급과 이제 7급은 철저히 수업을 좀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7월부터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지금 교재 쓰고 있는데 교재가 새로 나오게 되면 올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가지고는 통계직 9급을 위한 올인원 수업을 차근차근 이렇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좋으시면 기분 좋게, 그 다음에 결과가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당분간 공부하시느라고 지친 몸과 마음 좀 이렇게 추스리면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